나는 이진우다.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라는 번지르르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모두가 선망하는 삶의 주인공.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내 진짜 모습은 35년 전에 어느 봄날에 멈춰버린 한 남자일 뿐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계절은 사랑하는 딸 민주가 사라지던 그날 이후 영원히 겨울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슬픔을 잊기 위해, 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지사해왔다. 때로는 꿈속에서라도 민주를 만나길 바라면서. 하지만 꿈에서조차 민주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35년이라는 세월은 한 아이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만큼 잔인한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삶의 모든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졌다. 봄날의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가을 하늘이 아무리 높고 푸르러도 내게는 그저 무채색의 풍경일 뿐이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의 모든 감정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되었다. 바로 성공. 나는 그렇게 기업을 키웠고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렸다. 사람들은 나를 신화적인 인물이라 칭송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사실은 35년 전의 상실감 위에 세워진 차갑고 공허한 무덤이라는 것을. 어느 날이었다. 나는 회사가 주최한 자선 갈라 디너에 참석했다. 수많은 유명 인사와 기업인들이 모인 화려한 자리였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텅 빈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풍경.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특별히 준비한 작품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따라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쪽 벽면에 걸린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이었다. 붓터치가 거칠면서도 강렬한 추상화. 나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절망이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손님, 혹시 샴페인 한 잔 더 드릴까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갈라 디너의 스태프인 듯 단정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동그랗고 맑은 눈, 작고 오뚝한 코, 그리고 얇은 입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어딘지 모르게 낯선 얼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도 소리도 내 심장의 박동도. 그녀는 내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움직임마저도 내 기억 속의 그 아이와 겹쳐 보였다. 괜찮습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35년 전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놀이터에서 뛰놀던 어린 민주의 모습, 해맑게 웃던 얼굴, 나를 향해 아빠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불안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 눈빛을 보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에게도 나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녀가 다시 샴페인 잔을 채우려고 손을 뻗자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다. 죄송합니다. 나는 허둥지둥 사과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희 씨,
여기 계셨군요. 제가 찾았잖아요. 얼른 가서 음식 테이블 좀 정리하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며느리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 나에게 보여주던 상냥하고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옆에 서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시선은 마치 하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듯 경멸이 가득했다. 서연아. 나는 멍하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나를 보며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배우님? 저기서 그림 보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작가를 좋아하시던데.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내 곁에 서 있던 그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빨리 가야죠, 영희 씨. 그 아이는 서연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가죽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어린 민주가 서 있었다.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5살짜리 아이. 동그랗고 맑은 눈, 작고 오뚝한 코, 그리고 얇은 입술. 사진 속 민주와 오늘 만난 그 아이의 얼굴은 신기할 만큼 닮아 있었다. 아, 민주야? 나는 사진 속 민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 민주는 여전히 5살짜리 아이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이성이 아닌 본능으로 확신했다. 그 아이는 민주다. 내 딸이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그 아이는 며느리 서연의 지시를 받는 한낱 스태프였다.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며느리의 차갑고 매정한 시선, 그리고 그 아이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35년 전의 비극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나의 비서실장 강재호 상무가 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20년 넘게 나와 함께 일해온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자 35년 전 민주의 사건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강 상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 상무, 혹시 민주 기억하나? 내 질문에 강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제 갈라 디너에서 나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 상무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번져갔다. 그는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한참 동안 침묵했다. 회장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상무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위로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알라.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강상무, 나는 확신한다. 그 아이는 민주야.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 딸이라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상무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연기였습니까? 그래, 연기.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상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신 곳이 며느님께서 주최 측으로 있는 자선 행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응. 그 아이는 그곳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태도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며느리 한서연이었네. 내 말에 강상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아니, 조심해야 해. 서연이가 눈치를 채면 안 돼. 나는 강상무를 제지했다. 내 며느리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는지, 왜 그 아이와 함께 있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나는 그 의문을 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 해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다. 강상무 부탁이 하나 되어 있네. 회장님, 며칠 동안 그 아이의 일정을 좀 파악해줘.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일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혹시라도 며느님께서 강상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나를 믿고 그 아이의 행방을 좀 알아봐 주게. 부탁하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상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아이가 민주이기를, 그리고 동시에 아니기를 바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주라면 지난 35년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 며느리 서연의 차가운 시선과 매정한 태도를 보며 나는 민주가 혹시라도 학대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했다. 내 심장은 매일 밤 격렬하게 뛰었다.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본능적인 확신을 나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그 겨울의 끝에서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차가운 것인지를. 내 인생의 겨울은 35년 전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끝나지 않았다. 성공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나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하루 1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냈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아들 하준이 어렸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무감각해졌다. 내게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딸을 잃은 뒤 나는 스스로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준이 28살이 되던 해 그는 내 예상대로 검사가 되었다. 똑똑하고 올곧은 아들이었다. 나는 하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는 나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어려워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준의 결혼식 날, 나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서연은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아버님, 앞으로 제가 어머님 빈자리까지 채워드릴게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어쩌면 나도 다시 평범한 가장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서연은 현명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최성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하준을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히 챙겼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정말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느리가 주최한 자선 갈라 디너에서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내 삶에 다시 찾아온 평온함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밤마다 꿈에 민주가 나타났다. 5살의 어린 민주가 해맑게 웃으며 나를 부르는 꿈. 그리고 그 아이가 차갑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떨고 있는 악몽.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중요한 회의 도중에도 불쑥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서류 속 글자들은 의미를 잃었다. 나는 초조해졌다. 강 상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그 아이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강 상무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워낙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 상무의 말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아이의 신상을 관리하는 것일까? 단순한 스태프일 뿐인데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점점 더 서연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강 상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 며느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정부라니. 내 딸이 며느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강상무, 자세히 말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며느님께서 주최한 자선 행사라. 가정부를 스태프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며느님 댁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상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나에게 보여준 그 차가운 시선과 매정한 태도. 그것은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부를 대하는 주인으로서의 태도였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35년 만에 만난 딸이 내 며느리의 집에서 가정부로, 그것도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서연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강 상무가 나를 말렸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님께서 눈치를 채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 상무의 말에 나는 겨우 이성을 되찾았다. 그래,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35년을 기다렸다.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침착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서연에게 들키지 않고 그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때였다. 나에게 아주 익숙한 초대장이 하나 도착했다. 며느리 서연의 아버지 최성호 회장이 주최하는 작은 연회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 회장은 정기적으로 나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사이였지만 집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최 회장이 나를 집으로 초대한 이유, 그것은 아마도 사업적인 제안일 것이다. 나는 그 초대장을 보며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서연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 서연과 초의 회장의 눈을 피해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 내 딸이 맞다면 나는 그녀를 그곳에서 구해내야 한다. 나는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회장, 초대장 잘 받았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 회장도, 하하, 회장님께서 와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라며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만찬 당일 강상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강상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를 부탁하네. 내 말에 강상무는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서연의 집은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2층짜리 깔끔한 양옥집. 정원에는 가을을 알리는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감춰진 어둠을 느낄 수 있었다. 현관문을 누르자 최 회장의 아내가 반갑게 나를 맞았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친절함에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계단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내려왔다. 아버님 오셨어요?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민주를 찾으려 했던 순간 갈라 디너에서 보았던 그 냉정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래,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최 회장이 반갑게 나를 맞았다. 이 회장,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집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최 회장의 악수를 받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그리고 사업 얘기. 한참을 그렇게 담소를 나누던 중 서연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저는 부엌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어른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의 모든 신경은 오직 부엌으로 향해 있었다. 서연이 자리를 뜨자 최 회장이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 회장, 사실 오늘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부탁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오직 부엌에만 쏠려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에게 말했다. 최 회장, 죄송하지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최 회장은 흔쾌히 허락했다. 물론입니다. 계단 쪽으로 가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화장실이 아닌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35년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내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주방을 향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아내가 나에게 화장실 위치를 알려줬지만 나의 모든 감각은 오직 그곳 부엌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35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희망,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방 입구로 다가갔다. 주방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야? 물기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 목소리는 며느리 서연의 것이었다. 평소의 상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주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녀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바로 갈라 디너에서 보았던 그 아이, 영희였다. 서연은 접시를 손에 든 채 영기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접시에 물기 하나 없이 닦으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영기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런 영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접시를 싱크대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쨍그랑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영기는 어깨를 움츠리며 몸을 떨었다. 다시는 무슨 다시야?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걸.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노려봤다. 그때였다. 서연이 잠시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연기가 든 물컵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쥐는 순간 그 가녀린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멍 자국이 내 눈에 들어왔다. 손목을 감싸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멍 자국. 나는 그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와 충격으로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 서연이 내 딸을 학대하고 있었다. 나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연기를 내 품에 안고 싶었다. 서연의 멱살을 잡고 네가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서연에게 이 모든 것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고 부엌 문에서 멀어졌다. 내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떨렸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35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린 시절의 해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멍 자국은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나는 찬물로 여러 번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내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다. 진정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서연에게 들키면 안 된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내가 거실로 돌아오자 최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이 회장,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닙니다. 그냥 잠시 어지러워서요. 괜찮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때부터 최 회장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희미했다. 나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부엌에 머물러 있었다. 며느리가 내 딸을 학대하는 장면,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위축된 모습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회장님께서 저희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저희도 회장님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최 회장이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 나는 당황했다. 최 회장, 죄송하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중이 잘 안 되네. 나는 억지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 말에 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무언가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겠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 서연과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미치게 할 것만 같았다. 현관으로 나가는 길에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 쪽을 흘긋 돌아봤다. 영기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는 그녀의 뒷모습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35년 동안 내가 찾았던 딸이 바로 저기서 며느리의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현관에서 최 회장 부부와 서연에게 인사를 나누며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업권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나를 보며 아버님, 다음에 꼭 식사하러 오세요. 라며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그 가식적인 미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채 올라탔다. 그리고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상무, 나야.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주게. 아주 급한 일이야. 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 상무는 내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듯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변해갔다. 마치 내 마음처럼 30분 후 강상무가 서재로 들어왔다. 나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나는 숨을 고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연기를 향해 소리치던 모습, 연기의 손목에 새겨진 멍 자국, 그리고 최 회장의 수상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내내 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강상무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감금과 학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상무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상무. 나는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35년 전 유괴범에게 버려진 아이,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던 내 딸. 모든 것이 일치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상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접근해서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다. 강상무, 자네를 믿네. 부탁하네. 나는 강상무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는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의 불안한 나날은 더욱더 심해졌다. 강상무는 매일 서연의 집 주변을 감시했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초조했다. 혹시 서연이 내가 그 아이를 봤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감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장님, 며느님께서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무의 전화에 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서연의 집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상무가 나를 말렸다. 회장님, 지금 가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며느님께서 회장님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상무의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무기력했다. 내 딸이 바로 내 며느리의 집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내 딸이 바로 며느리의 집에서 감금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서연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연기를 내 품에 안고 싶었다. 하지만 강상무의 경고가 내 발목을 잡았다. 서연에게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의 말은 나의 유일한 이성이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하는 동안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아들 하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3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검사인 아들만이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나에게는 남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준아, 아빠다. 지금 당장 와줘라. 급한 일이다. 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준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네, 아버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재에서 하준을 기다렸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속의 폭풍우처럼. 30분 후 하준이 서재로 들어왔다. 검사답게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하준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나는 하준을 맞은편 소파에 앉게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준아, 아빠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35년간 너에게 숨겨온 비밀이. 내 말에 하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35년 전에 그날로 돌아갔다. 하준아, 네오는 너의 누나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지?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렸을 때 늘 누나 얘기를 했지만 아빠는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지었던 거짓말에 대해 말해야 했다. 하준아, 그게 거짓말이었다. 너의 누나는 병으로 죽지 않았어.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네오의 누나, 민주는 유괴를 당했던 거야. 35년 전 유괴범들에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하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35년 전의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경찰에 신고했던 일, 거래 장소에서 실패했던 일, 그리고 끝내 딸을 찾지 못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내내 하준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아빠는 지난 35년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다. 너마저 상처받을까봐.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다, 하준아. 내 목소리가 끝날 무렵 하준은 소파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누나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였다. 그게 최근에 아빠가 민주를 발견한 것 같아. 우연히 발견했다고요? 어디서요? 하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너의 아내 서연이네 집에서. 내 말을 들은 하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이네 집, 가정부로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준은 어지럽다는 듯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다. 저는 서연이네 집에서 그 가정부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나라니.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아빠는 확신한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모든 것이 일치해. 나이, 지적 장애, 그리고 나는 최 회장의 집에서 보았던 서연의 차가운 태도와 연기의 손목에 새겨진 멍 자국을 이야기했다. 하주는 내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문제는 서연이가 아빠를 의심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를 봤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 내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하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검사로서의 이성과 아들로서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했다. 아버지, 상황은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이 누나라는 법적 증거도 없고 서연이가 그 가정부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저는 아직 서연이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이는 저에게 완벽한 아내였어요. 증거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건 어렵습니다. 나는 하준의 말을 이해했다. 하준의 말은 나를 다시 한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내 딸이 바로 며느리의 집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준을 바라봤다. 하준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가락이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아버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떤 방법이든 말만 해봐라, 하준아. 서연이가 얼마 전부터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고 서운해했어요. 일만 하고 집안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10박 5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하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 사이에 아빠가 접근할 수 있도록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서연이가 아버지를 찾으면 제가 해외 출장 간다고 말해 놓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날부터 며칠간 집에만 있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마시고요. 나는 하준의 계획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위해,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나를 위해 자신의 아내를 속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하준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알겠다. 조심할게. 정말 고맙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봤다. 나는 하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들은 이제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며칠 후 하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희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4박 5일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해 놨습니다. 당분간은 회사에 나오지 마시고 어디 나가실 때도 조심히 움직여 주세요. 그래, 알겠다. 조심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35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서재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갑작스럽게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시계를 보니 저녁 1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의아해했다. 이 시간에 누가? 현관으로 나가는 가정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리 가정부에게 일러두었다. 혹시 누군가 찾아오면 내가 출장 갔다고 말하라고. 누구세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계세요? 아버님 계세요? 그 목소리는 서연의 것이었다. 나는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이 아이 확인하러 온 거구나. 나는 확신했다. 나는 급하게 책장 옆 장롱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소리가 들릴까봐 나는 숨을 참았다. 쿨장 가셨어요?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이미 내가 해외 출장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가정부가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제가 맛있는 음식을 좀 가져왔는데 놓고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그리고 2층까지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 정말로 확인하러 온 거구나. 나는 확신했다. 한참 후 서연이 내려왔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돌아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떠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장롱 뒤에 숨어 있었다.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틀 후 예상했던 대로 하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희 지금 공항입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떠납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밤에 집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래, 알겠다. 조심히 잘 다녀와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강상무를 서재로 불렀다. 강상무, 이제 때가 됐네. 내일 밤에 자네와 내가 서연이네 집으로 가야겠네. 강상무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상무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밤 10시. 나는 검은색 벤츠를 몰고 강상무와 함께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훤히 떠 있었고 달빛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만약에 그 아이가 민주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가슴은 미칠 듯이 아파왔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집은 완전히 조용했다.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다. 나는 강상무와 함께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향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상무가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가야 하네. 내 딸인데 내가 먼저 가야지. 강상무는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고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조용히 벨을 눌렀다. 딩동. 벨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몇 초 후 다시 벨을 눌렀다. 딩동, 딩동.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서연이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 불렀다. 영희 씨, 혹시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10분이 넘게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강상무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잠시 저와 함께 집 뒤쪽으로 가보시죠. 나는 강상무의 말을 따랐다. 집 뒤편에는 작은 골목이 있었다. 담장이 있었지만 그리 높지 않았다. 회장님, 제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강상무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담장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아니, 강상무. 내가 가야 하네. 나는 70세의 노인에게 담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았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집에 주차된 작은 승용차를 발견했다. 나는 그 차를 밟고 올라섰다. 무릎이 떨리고 팔에 힘이 없었지만 나는 오직 딸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담장 위로 몸을 올렸다. 정장 바지가 찢어졌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나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담장에서 뛰어내린 나는 뒷마당에 조용히 착지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꾹 참았다. 집 뒤쪽 창문들을 살펴봤다.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작은 다용도실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상무도 나를 따라 들어왔다. 집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영희 씨, 수아.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1층을 하나씩 살펴봤다. 거실, 주방, 화장실 모두 비어 있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 서재, 다용도실 모든 곳을 뒤졌지만 그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때 나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식탁 끝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이 있었다. 다른 바닥과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져봤다. 손으로 누르자 살짝 움직였다. 설마. 나는 나무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실이었다. 나는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하자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습기 냄새가 심했고 벽지는 뜯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매우 열악해 보였다. 그리고 지하실 끝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수아야.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작은 방 안에는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로 영기였다. 수아야.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그 순간 영기는 과도하게 놀라며 벽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다. 으악! 연기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35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수아야, 괜찮아. 아빠가 왔어. 나는 조심스럽게 영기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영희는 나를 거부했다.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영희는 어눌한 말투로 말했다. 왜 나가면 안 돼? 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가면 맞아요. 그 한마디에 나의 온몸이 굳어졌다.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서연이, 최성호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했다니.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 때리지 않아.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기를 달랬다. 하지만 연기는 여전히 나를 거부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화내요.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희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유진이, 다시 안 와. 영원히 안 와. 내 말에 연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 안전해. 나는 천천히 영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35년 만에 딸의 손을 잡아보는 따뜻한 온기. 수아야. 나는 영기를 꽉 안았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수아가 누구예요? 영기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 나는 영기의 손을 잡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강상무는 이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강상무는 나의 옆에 서 있는 영기를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기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영희는 다시 움츠러들었지만 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자 조금 진정했다. 강상무는 영기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회장님, 저는 병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상무가 차를 타고 떠나자 나는 영기의 손을 잡고 나의 차로 향했다.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자. 영희는 나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유진이 안 와요? 정말이야. 이제 안전해. 나는 영기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다. 35년 만에 내 딸과 함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검은 벤츠는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내 차는 밤의 어둠을 가로질러 나의 집으로 향했다. 옆자리에 앉은 영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담고 있었다. 35년 만에 만난 딸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린 시절의 해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천이 전해졌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속삭였다.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나의 집은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2층 양옥집이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의 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집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나는 차에서 내려 영기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영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집이야.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해.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넓은 현관홀,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궁전 같았을 것이다. 우와, 정말 커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너무 화려한 공간이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살았으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허락을 구하는 걸까? 당연하지. 이제 내 집이야. 뭐든지 마음껏 해도 돼.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다. 가장 좋은 방인 안방문을 열었다. 킹사이즈 침대, 넓은 창문, 아늑한 소파와 책상까지 갖춘 호화로운 방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다. 영희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입이 벌어진 채 방 안을 바라봤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을 것이다. 응, 이제 내 방이야. 여기서 푹 쉬어도 돼. 쉬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앞으로는 일 안 해도 돼. 마음껏 쉬어도 돼.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희는 그제서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가 나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퍽스위어, 아침에 다시 만나자. 나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다. 35년간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저 방 안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함부로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녀가 혹시라도 무서워할까봐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 5시.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상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강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99와 킹 90% 일치입니다. 회장님, 친분여가 확실합니다. 나는 전화를 든 채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 35년을 찾아 헤맸던 내 딸이 정말 내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강상무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정말 고맙네, 강상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상무는 천만이에요,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라며 나를 위로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는 내 딸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였다. 나는 조용히 영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영희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수아, 정말 내 딸이 맞았구나. 내 딸이. 그때 영기가 나의 기척을 느끼고 살짝 눈을 떴다.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과민 반응을 보이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급히 다가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 잘못 안 했어. 마음껏 자도 돼. 나는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가 조금 진정하자
나는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아야, 네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희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너의 아빠야. 영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응, 너 정말이야. 정말 정말 제 아빠야. 영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왜 이제 왔어요? 저, 저 혼자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에 파묻혔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 동안 부모를 기다렸을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그녀를 꽉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꼈다. 정말 아빠 맞죠? 영기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야, 수아야? 수아가 누구예요? 영기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김수아. 예쁘지? 예, 김수아. 영기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말했다. 예뻐요. 그날 점심 나는 35년 만에 딸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였다. 돼지고기를 볶고 신김치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이는 동안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부엌으로 와서 냄새를 맡은 연기는 우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라며 신기해했다.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렸다. 나는 영기의 맞은편에 앉았다. 암만히 먹었수어야. 영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아야,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영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아저씨들이 저를 산에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괴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의 파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산에서 사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고 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영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많이 아파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녀는 코를 훌쩍였다. 누가 일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일하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나는 그녀가 박철수 회장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갔어요. 박철수 아저씨네 집. 거기서 힘들었니? 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영희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때렸어요. 유진이가. 그리고 아저씨도. 나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졌다. 35년간 내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수아야, 이제 괜찮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딸을 꽉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에 파묻혔다. 그동안 혼자 견뎌낸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그녀는 내 품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까요? 절대 없어. 아빠가 약속할게.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그녀를 보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감사해요, 아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다. 박철수, 서연의 학대, 그리고 강성호라는 남자의 폭행. 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재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금 되뇌었다. 박철수, 한서연, 그리고 강성호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내 딸 수아의 가녀린 손목에 새겨진 멍자국,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까지. 모든 것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35년간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성공이라는 덧없는 허상만을 쫓으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에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강상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감금, 폭행, 그리고 아동학대까지. 강성호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학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상무의 말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며느리 한서연과 최성호 회장의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님을 나는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내게 달려왔다. 하준은 서재로 들어서는 순간 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 혹시 성공하셨습니까? 하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준아. 성공했어. 내 누나를, 내 누나를 찾아왔다. 하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그럼 정말 누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정말 내 누나가 맞아.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99.99% 99% 일치야. 하준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누나가 정말 살아 있었군요. 나는 하준을 꽉 안았다. 35년간 쌓였던 모든 슬픔과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하준아, 하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어. 네 누나가 고통받았어. 네 아내와 네 장인어른에게. 나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수아의 손목에 새겨진 멍 자국과 그녀가 겪었던 학대의 흔적, 그리고 강성호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하준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예리하게 변해갔다. 검사로서의 이성이 발동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서연이를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서연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 하준의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하준아.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서연이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아이일 수도 있어.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하준이 서연과 대화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라도 하준이 서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아들을 믿었다. 그가 올곧은 검사라는 것을. 하준은 서연의 집에서 돌아온 후 나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정부는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라고. 하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럼 서연이 말을 믿는 거니? 아니요. 저는 서연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보았습니다. 하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저는 제 아내와 그리고 장인어른을 기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제 누나를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하준아. 정말 고마워. 하준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믿을 만한 동료 검사인 이정수를 찾아가 이 모든 사건을 털어놓았다. 이정수 검사도 하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감금과 학대야. 그리고 기업 탈취 미수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이정수 검사의 눈빛에는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 상무가 서연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모은 증거들, 그리고 수아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성호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유명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였고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가였다. 그리고 수사팀이 강성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서연과 강성호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나의 회사인 성경그룹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까지. 한서연과 강성호는 오랜 연인 관계였고 최성호 회장과 함께 나의 회사를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나의 딸 수아를 이용해 나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결국 회사를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획에 치를 떨었다. 하준은 이 모든 사실을 내게 보고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준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준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누나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하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성호 회장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주거침입죄와 납치 혐의로 고발했다. 나는 황당했다. 그들이 이토록 뻔뻔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준은 분노했다. 아버지, 저희를 고발했다고요? 이게 무슨. 이정수 검사가 하준을 진정시켰다. 하준아, 흥분하지 마.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 이제 전면적인 수사를 할 명분이 생겼거든. 이정수 검사는 차갑게 웃었다. 경찰이 최성호 회장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지하실이 발견되었다. 그곳에서 나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들, 썩은 음식 찌꺼기, 그리고 벽에 새겨진 절망적인 자국들까지. 이것은 명백한 감금이었다. 수아의 증언도 결정적이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한 내용은 모두 일관성이 있었고 구체적이었다. 수아는 유괴 당시의 기억과 최성호 회장 집에서 겪었던 학대의 흔적들을 생생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하준과 함께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서연, 강성호, 최성호 회장,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고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서연과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강성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나는 하준과 나란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35년간 잊고 지냈던 슬픔과 분노가 다시금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지만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과 정의의 힘을 보여줄 때였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나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35년 전의 사건을 증언했다. 딸 민주가 사라지던 그날의 비극, 그리고 며칠 전 며느리의 집에서 민주를 다시 만났던 그날의 충격까지. 나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나는 법정에서 수아의 손목에 남아있던 멍 자국을 이야기하며 서연의 잔인함을 고발했다. 서연은 나의 증언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 증인은 하준의 동료인 이정수 검사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최성호 회장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감금의 흔적들, 강성호와 서연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나의 회사인 성경그룹에 대한 치밀한 분석 자료들까지. 모든 증거들은 그들의 범행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정수 검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들의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다. 서연과 강성호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가인 강성호의 지휘 아래 나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수아를 인질로 삼아 나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이정수 검사의 증언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단지 가정부를 돌봤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정수 검사는 그녀의 반발을 냉정하게 반박했다. 피고인 이유진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이용해 시아버지인 피해자 이진우 회장을 협박하려 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정수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서연의 모든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바로 수아의 것이었다. 수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나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다. 유진이가 저를 때렸어요. 일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그리고 밥도 안 줬어요. 남은 것만 줬어요. 그녀의 진술은 짧았지만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녀의 순진하고도 아픈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수아의 증언에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거짓말이 모두 탈로 났다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하준은 검사로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누나도 우리도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길고 긴 재판이 끝났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이 낭독되었다. 피고인 이유진은 감금, 폭행, 사기, 기업 탈취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성호는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성호와 박정숙은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낭독되자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오열하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성호도 자신의 변호사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그의 항의는 무력했다. 최성호 회장 부부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기쁨과 35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하준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준아, 정말 고맙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법정에서 뜨겁게 포옹했다. 35년간 굳게 닫혔던 우리 부자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열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수아를 찾았다. 수아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야, 아빠가 왔다. 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아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다. 아바, 재판 끝났어요? 응, 끝났어.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나의 말에 수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나는 수아를 꽉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기자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준도 수아의 손을 잡았다. 누나,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누나를 지킬게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하준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35년 만에 진짜 평안을 찾은 얼굴이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겨울이 이제야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가 며칠 전에 작성한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35년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라도 채워주고 싶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아바, 뭐 하세요? 나는 수아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아빠가 회사를 그만둘 거야.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요? 아빠, 혹시 제가 싫어서. 나는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야, 수아가 싫어서가 아니야. 수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야. 35년간 함께하지 못했잖아. 이제라도 아빠가 수아만을 위해 살고 싶어. 나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부사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발표했다. 임직원들은 놀랐지만 나의 결심을 이해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의 아빠일 뿐이었다. 은퇴를 발표한 다음 날 나는 부사장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하고 회사를 떠났다. 나는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사람의 아빠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아와 하준을 불렀다. 두 아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아야, 하준아, 오늘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여디오 아바? 수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준도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엄마한테 가는 거야. 나의 말에 수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인사는 드릴 수 있어.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로 향하는 길. 수아는 긴장한 듯 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35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수아야, 엄마는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단다. 나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 미안해요, 엄마.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수아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는 수아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것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묘소에 도착했을 때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사랑하는 아내 한미경이라고 새겨진 묘비 앞에는 가을 국화가 곱게 피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다. 여보, 나왔어.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을 가득 메웠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 딸, 찾았어. 수아, 여기 있어. 나의 말에 수아가 내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수아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췄다. 마치 아내가 우리를 방이는 것처럼.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아빠가 정말 잘해줘요. 이제 무서운 일도 없어요. 수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준도 우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께 인사를 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누나를 잘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35년간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그제야 비로소 해소되는 것 같았다. 묘소를 떠나며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부터 나와 수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수아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싶었다. 수아야, 영화관 가 본 적 있어? 아니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오늘 가보자. 영화관에 들어선 수아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우와, TV보다 훨씬 커요. 거대한 스크린을 보며 감탄했다. 극장의 웅장함, 팝콘 냄새,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영화가 시작되자 수아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큰 화면과 웅장한 음향에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녀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40세가 되도록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가봤다니. 이제라도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어느 날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다. 나는 수에게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수아는 신중하게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것도.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래, 다 먹어보자. 수아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켜줄게. 음식이 나오자 수아는 또 한 번 감탄했다. 우와, 정말 예뻐요. 먹기 아까워요.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아빠, 저기 가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1년이 지났다. 수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다. 아빠,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어떤 영화? 코미디요. 웃긴 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줄도 알게 되었다. 나는 수아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도 마쳤다. 법률사무소에서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하준을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또한 전문 돌보미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케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제 수아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누나를 지킬게요. 하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하준아.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아와 하준을 불렀다. 수아야, 하준아. 아빠가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수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아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아가 많이 괜찮아지면 꼭 그분들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응시.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하준이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나를 살려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찾아야죠. 하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묘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하준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아도 기억을 더듬어 단서를 제공했다. 첫 번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허탕이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지역, 가평군의 작은 산촌에 도착했을 때였다. 우리는 마을 이장을 만났다. 사정을 설명하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나네스 박스의 노부부 말씀이시군요. 2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이 하나 키우고 계셨어요.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네,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정말 예뻐했어요.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간 헤매고 다녔던 그분들의 흔적을 이제야 찾은 것이다. 묘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이장이 가리킨 곳에는 소박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박영수와 박옥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수아가 묘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미오니, 할아버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수아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아빠, 이진우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메었다.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아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간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수아예요. 아빠를 찾았어요. 보고 싶어요. 하준도 깊이 절하며 말했다. 누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였다. 마치 그분들이 우리에게 답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자주 얼게 수아와 함께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아의 방으로 향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일과였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면 수아는 항상 깨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으면 나는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수아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빠, 저 오늘 정원에 나가서 꽃 볼래요. 라고 먼저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변화가 너무나도 고맙고 대견했다. 수아는 서서히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갔다. 나는 그녀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함께 영화관에 가서 코미디 영화를 보며 깔깔거렸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수아는 특히 바다를 좋아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처음 본 수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 바다가 이렇게 커요? 응,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깊은 곳이야. 수아는 맨발로 해변을 뛰어다녔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발에 닿자 그녀는 신기하다는 듯이 웃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35년 만에 되찾은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수아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기로. 수아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수아와 함께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나의 따뜻한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었다. 1년 후 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외출할 수 있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변화가 너무나 놀라웠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딸이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내게 말했다. 아빠, 저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림? 갑자기? 수아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 네, 바다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나는 수아의 말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 줄게. 나는 수아를 위해 미술 선생님을 모셨다. 수아는 그림을 배우면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35년간 잊고 지냈던 민주의 재능을 다시금 떠올렸다. 어린 시절 민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우리 딸은 화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수아의 그림을 보며 그 꿈이 이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나는 수아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도 마쳤다. 법률사무소에서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하준을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또한 전문 돌보미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케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제 수아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누나를 지킬게요. 하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하준아. 어느 날 저녁 나는 수아와 하준을 불렀다. 나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다. 수아야, 하준아, 아빠가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수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아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아가 많이 괜찮아지면 꼭 그분들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하준이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나를 살려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찾아야죠. 하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묘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하준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수아도 기억을 더듬어 단서를 제공했다. 첫 번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허탕이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지역 가평군의 작은 산촌에 도착했을 때였다. 우리는 마을 이장을 만났다. 사정을 설명하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박 S.E. 노부부 말씀이시군요. 2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이 하나 키우고 계셨어요.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네모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정말 예뻐했어요.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간 헤매고 다녔던 그분들의 흔적을 이제야 찾은 것이다. 묘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계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동묘지에 도착해서 이장이 가리킨 곳에는 소박한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박영수와 박옥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수아가 묘비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미언니, 할아버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수아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아빠, 이진우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메었다.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아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간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수아예요. 아빠를 찾았어요. 보고 싶어요. 하준도 깊이 절하며 말했다. 누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였다. 마치 그분들이 우리에게 답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제주 올게 수아와 함께. 그날 이후 수아는 더욱더 밝고 활기찬 아이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며칠 전 수아는 내게 말했다. 아빠, 저 동네 미술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봉사활동?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수아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수아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빛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수아가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35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까지. 나는 행복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